새벽 5시 30분. 도시가 잠에서 깨어나기 전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은 버스였다. 7번 시내버스 기점 차고지. 낡은 형광등 아래에서 한 남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송민철, 50대 중반의 버스 기사. 그의 손은 익숙하게 시동을 걸었지만 눈은 언제나처럼 정류장 시계를 향해 있었다. 5시 35분이 되자 민철은 버스를 출발시켰다. 정확히 5분 늦게.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정확히 말하면 3년하고도 2달째 이어지고 있는 일이었다. 매일 같은 시간, 매일 같은 5분. 그 5분은 누군가에게는 참을 수 없는 불편이었고 누군가에게는 눈치채지 못할 만큼 사소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민철에게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약속이었다. 첫 정류장에는 벌써 3명이 서 있었다. 새벽 출근길의 단골 승객들.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다. 한 남자가 문이 열리자마자 쏘아붙였다. 또 늦으셨네요. 기사님. 민철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다. 설명할 수 없었다. 아니, 설명해서는 안 되는 이유였다. 남자는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았다. 민철은 백미러로 그의 뒷모습을 보았다.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타이핑하는 모습. 아마도 또 민원일 것이다. 시내를 가로지르는 7번 버스 노선은 총 23개의 정류장을 거쳤다. 그중 11번째 정류장. 푸른마을 아파트 입구. 민철의 손은 그 정류장에 가까워질수록 핸들을 더 꽉 쥐었다. 그리고 정류장이 보이는 순간 그의 눈은 본능적으로 횡단보도를 훑었다. 아직 없었다. 민철은 평소보다 조금 더 천천히 버스를 정류장에 세웠다. 문을 열었다. 타는 사람도 내리는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문을 닫지 않았다. 10초, 20초, 30초. 뒤편에서 누군가 불평했다. 왜 안 가세요? 민철은 대답하지 않았다. 눈은 여전히 횡단보도를 향해 있었다. 그리고 정확히 45초가 지났을 때 저 멀리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작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휠체어였다. 초록색 배낭을 맨 고등학생이 필사적으로 휠체어를 밀어 내려오고 있었다. 민철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문을 열어둔 채 기다렸다. 승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시계를 보았다. 또 누군가는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민철은 움직이지 않았다. 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넜다. 신호가 깜빡이기 시작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위험했다. 너무나 위험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버스를 놓치면 다음 버스는 30분 뒤였고 그러면 학교에 늦었다. 학생은 숨을 헐떡이며 버스에 올랐다. 감사합니다. 기사님. 민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와도 돼요. 급하게 오면 위험해요. 학생은 땀을 닦으며 자리로 갔다. 민철은 그제야 문을 닫았다. 백미러에 비친 학생의 얼굴은 창백했다. 숨이 차서 아니면 두려워서 민철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가 아는 것은 단 하나였다. 이 아이가 무리하지 않게 하려면 5분은 필요하다는 것. 차고지를 떠날 때부터 5분을 늦게 출발하면 이 정류장에 도착할 때쯤 학생은 여유 있게 내려올 수 있었다. 달리지 않아도, 위험을 무릅쓰지 않아도 버스를 탈 수 있었다. 그것이 민철이 찾은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의 이유를 몰랐다. 그날 저녁, 차고지 사무실로 호출이 떨어졌다. 관리소장 앞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전부 민원이었다. 일주일 동안 접수된 것만 23건. 내용은 하나 같았다. 7번 버스 첫차 기사. 매일 정시 출발 안 함. 출근 시간에 맞춰야 하는데 매일 5분씩 늦어서 불편. 개선 요구.
소장은 한숨을 쉬었다. 송 기사님, 이거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이지. 왜 딱 5분씩만 늦으세요? 교통 상황도 아니고, 차량 문제도 아니고. 민철은 입술을 깨물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만 하지 마시고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뭔가 사정이 있으시면 회사에서도 배려를 하든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철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말할 수 없었다. 20년 전의 그 일을, 그 아이를, 그 비명 소리를, 그리고 지금 이 아이를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다. 개인 사정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았다. 송 기사님, 이거 계속되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벌점 누적되면 노선 교체나 감봉도 검토해야 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민철은 고개를 숙인 채 사무실을 나왔다. 복도에 나서자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벽에 기댄 채 그는 눈을 감았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날의 기억은 선명했다. 빗속을 달려오던 여학생, 미끄러진 휠체어, 그리고 피, 너무나 많은 피. 민철은 주먹을 쥐었다. 그날 이후 그는 단 한 번도 정시에 출발한 적이 없었다. 누군가 또 다치지 않도록, 누군가 또 그렇게 무리하지 않도록.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다. 하지만 세상은 용서보다 정시를 원했다. 1998년 11월 17일, 화요일, 비가 내리고 있었다. 민철은 그날도 7번 버스를 몰고 있었다. 당시 그는 이제 막 30대에 접어든 청년이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첫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었다. 버스 기사 일은 고되었지만 그에게는 희망이 있었다. 아내와 아이를 위해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작은 집이라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따라 비는 유난히 거세게 내렸다. 와이퍼가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민철은 평소보다 속도를 줄였다. 안전이 최우선이었다. 배차 시간을 맞추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었다. 11번째 정류장. 당시에는 푸른마을 아파트 입구가 아니라 신흥 삼거리라는 이름이었다. 정류장에는 한 여학생이 서 있었다. 교복 위에 노란 우비를 입고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중학생쯤 되어 보였다. 민철은 버스를 세웠다. 리프트를 내려야 했다. 당시 버스들은 지금처럼 저상버스가 아니었다. 휠체어 승객을 태우려면 수동 리프트를 설치하고 조심스럽게 올려야 했다. 시간이 걸렸다. 최소 3분, 길면 5분. 하지만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법으로도 정해진 일이었다. 민철은 우산을 쓰고 내렸다. 리프트를 펼쳤다. 학생에게 물었다. 어디까지 가세요? 학교요. 5 정거장 더 가야 해요. 알겠어요. 천천히 올라타세요.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고함이 들렸다. 야, 뭐 하는 거야? 빨리 출발 안 해. 차 안에서 한 중년 남자가 소리쳤다. 민철은 돌아보았다. 휠체어 승객 태우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니, 그거 언제 다 태워? 나 회사 늦는단 말이야. 다음 버스 타라고 해. 민철은 얼굴이 굳었다. 손님,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학생도 버스 탈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는 무슨? 맨날 이래서 버스가 늦는 거잖아. 택시 타라고. 왜 버스를 타? 학생의 얼굴이 빨개졌다. 고개를 숙였다. 민철은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리프트를 작동시켰다. 남자는 계속 소리쳤다. 다른 승객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떤 이는 핸드폰을 보았고 어떤 이는 창밖을 보았다. 침묵은 때로 가장 잔인한 동조였다. 학생을 다 태우는데 4분이 걸렸다.
민철은 리프트를 정리하고 운전석에 앉았다. 출발하려는 순간 백미러로 학생을 보았다. 눈물을 닦고 있었다. 민철은 마이크를 들었다. 승객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휠체어 승객 탑승으로 인해 출발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자는 코웃음을 쳤다. 하지만 민철은 신경 쓰지 않았다. 아니, 신경 쓰지 않으려 애썼다. 그는 버스를 출발시켰다. 비는 여전히 거세게 내렸다. 5 정거장 후 학생이 내렸다. 민철은 또다시 리프트를 펼쳤다. 이번에도 4분이 걸렸다. 남자는 또 소리쳤다. 민철은 대꾸하지 않았다. 학생이 내린 후 그는 민철에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기사님. 민철은 손을 흔들었다. 조심히 가요. 비 조심하고. 학생은 학교로 향했다. 민철은 그 뒷모습을 한동안 지켜보았다. 작은 몸이 휠체어를 밀며 빗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그는 버스를 출발시켰다. 하지만 그날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었다. 오후 4시 학교 시간. 민철은 같은 노선을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다. 비는 조금 약해졌지만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학교 앞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그 학생이 또 서 있었다. 민철은 미소 지으며 버스를 세웠다. 리프트를 펼쳤다. 학생이 올라탔다. 그런데 이번에는 차 안이 조용했다. 오히려 한 할머니가 학생에게 말을 걸었다. 학생, 학교 잘 다녀왔니? 네, 할머니. 비 오는데 힘들었겠다. 조심해서 가야 해. 감사합니다. 민철은 가슴이 따뜻해졌다. 세상에는 여전히 따뜻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는 버스를 출발시켰다. 학생이 내릴 정류장까지는 5 정거장. 민철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운전했다. 하지만 3번째 정류장을 지나던 순간이었다. 갑자기 앞차가 급정거했다. 민철은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다. 버스가 미끄러졌다. 빗길이었다. 타이어가 노면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 민철은 핸들을 틀었다. 버스는 겨우 멈췄다. 추돌은 피했다. 하지만 뒤에서 비명이 들렸다. 민철은 급히 돌아보았다. 학생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휠체어가 옆으로 넘어져 있었다. 급제동에 고정 장치가 풀린 것이었다. 학생은 이마를 바닥에 부딪혔다. 피가 흘렀다. 학생. 민철은 뛰어갔다. 손이 떨렸다. 학생은 정신을 잃었다. 호흡은 있었지만 이마에서 피가 멈추지 않았다. 승객들이 소리쳤다. 119 불러요. 빨리. 민철은 손으로 상처를 눌렀다. 피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왔다. 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건 자신의 잘못이었다. 자신이 휠체어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자신이 구급차가 왔다. 학생은 병원으로 실려갔다. 민철은 그 뒤를 따라갔다. 경찰이 왔다. 조사가 시작됐다. 블랙박스를 확인했다. 앞차의 급정거, 민철의 급제동, 그리고 넘어진 휠체어. 책임 소재가 복잡했다. 앞차 운전자의 과실도 있었고 빗길이라는 환경적 요인도 있었다. 하지만 민철은 알고 있었다. 휠체어 고정은 자신의 책임이었다. 자신이 한 번 더 확인했어야 했다. 자신이 더 조심했어야 했다. 학생은 일주일간 입원했다. 뇌진탕과 이마 봉합열 바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하지만 학생의 부모는 민철을 용서하지 않았다. 당연했다. 민철도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 회사에서 보상금을 지불했다. 민철은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그 후 그는 변했다. 아니, 변할 수밖에 없었다. 매일 밤 악몽을 꾸었다. 넘어지는 휠체어, 흐르는 피,
그리고 자신의 떨리는 손. 아내가 걱정했다. 민철은 괜찮다고 말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전혀. 3개월 후 민철은 복직했다. 같은 노선이었다. 7번 버스. 그는 첫날부터 다짐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절대로. 하지만 어떻게? 그는 밤마다 고민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휠체어 승객이 급하게 서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유를 가지고 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안전하다. 그래야 사고가 나지 않는다. 그렇게 그는 5분 늦게 출발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점점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민철은 감수했다. 이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믿었다. 20년이 흘렀다. 그날의 여학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민철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이것이 그의 속죄였다. 끝나지 않는 평생의 속죄. 강준혁, 18살, 푸른마을 고등학교 3학년. 준혁은 태어날 때부터 휠체어를 탔다. 선천성 하반신 마비. 걸어본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걸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에게 휠체어는 불편함이 아니라 일부였다. 그는 휠체어와 함께 자랐고 휠체어와 함께 세상을 배웠다. 준혁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됐다. 학교까지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이다. 혼자 씻고 옷을 입고 가방을 챙기는 데만 1시간. 엄마는 항상 도와주려 했지만 준혁은 거절했다. 혼자 할 수 있어야 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삶은 원하지 않았다.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는 200m. 평지가 아니라 내리막길이었다. 준혁은 매일 아침 그 길을 내려갔다. 휠체어 바퀴를 잡고 속도를 조절하며 조심조심. 겨울에는 빙판이 무서웠고 여름에는 소나기가 무서웠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버스를 놓치는 것이었다. 7번 버스 첫 차는 5시 40분에 출발 예정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항상 5시 45분에 왔다. 준혁은 그것을 알았다. 처음에는 짜증이 났다. 시간표가 뭔 소용인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그 5분에 익숙해졌다. 아니, 의지하게 되었다. 5시 35분에 집을 나서면 5시 44분쯤 정류장에 도착했다. 딱 맞았다. 준혁은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 매일 아침 같은 루틴을 반복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위험했다. 내리막길을 빠르게 내려가야 했고, 그러면 통제력을 잃을 수 있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알람이 울렸다. 5시. 준혁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탔다. 화장실에 갔다. 세수를 했다. 옷을 입었다. 가방을 챙겼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하지만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엄마가 불렀다. 준혁아, 도시락. 아, 맞다. 부엌으로 가서 도시락을 받았다. 1분 지연. 괜찮다. 아직 여유가 있다. 준혁은 현관문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까지 내려갔다. 아파트 입구를 나섰다. 5시 37분. 2분 늦었다.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준혁은 휠체어를 밀었다. 내리막길이 시작됐다. 속도가 붙었다. 그는 브레이크를 잡았다. 하지만 너무 세게 잡으면 손목이 아팠다. 적당히 조절해야 했다. 바퀴가 돌아갔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정류장이 보였다. 하지만 버스도 보였다. 벌써 와 있었다. 5시 44분. 아직 출발 전이었다. 하지만 문이 열려 있었다. 곧 다칠 것이다. 준혁은 더 빠르게 휠체어를 밀었다. 위험했다. 알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횡단보도 신호가 깜빡였다.
빨간불로 바뀌기 직전이었다. 준혁은 망설이지 않았다. 건넜다. 차들이 경적을 울렸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반대편에 도착했다. 버스가 보였다. 민철 기사가 백미러로 자신을 보고 있었다. 준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기다려주고 있었다. 버스에 올랐다. 리프트는 필요 없었다. 7번 버스는 저상버스였다. 준혁은 그냥 들어갈 수 있었다. 민철이 말했다. 천천히 와도 돼요. 급하게 오면 위험해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천천히 오면 버스를 놓쳐요. 기사님. 말하지 않았다. 민철은 알 필요가 없었다. 자리에 앉았다. 숨을 골랐다. 손목이 욱신거렸다. 브레이크를 너무 세게 잡은 것이다. 준혁은 손목을 주물렀다. 괜찮아질 것이다. 항상 그랬으니까. 버스가 출발했다. 창밖으로 도시가 지나갔다. 준혁은 이어폰을 꽂았다. 음악을 들었다. 학교까지는 30분. 그 시간 동안 그는 자신만의 세계에 있었다. 휠체어도, 계단도, 시선도 없는 세계. 하지만 그 평화는 학교 정문에서 끝났다. 학교는 오래된 건물이었다. 경사로가 있었지만 너무 가파랐다. 준혁은 매일 아침 그 경사로를 올라가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혼자 올라가려면 10분이 걸렸다. 친구들이 도와주려 했지만 준혁은 거절했다. 혼자 할 수 있어야 했다. 교실은 2층이었다. 엘리베이터가 있었다. 다행이었다. 만약 없었다면 준혁은 이 학교를 다닐 수 없었을 것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복도를 지나갔다. 교실 문을 열었다. 반 아이들이 인사했다. 준혁도 인사했다. 자리에 앉았다. 휠체어를 책상 옆에 고정했다. 가방을 내렸다. 책을 꺼냈다. 모든 것이 일상이었다. 점심시간. 식당은 1층이었다. 준혁은 엘리베이터를 탔다. 하지만 줄이 길었다. 이미 10여 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준혁은 맨 뒤에 섰다. 아니, 앉았다. 친구가 말했다. 준혁아, 먼저 타. 우리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기다릴게. 아니, 진짜. 먼저 타. 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특별 대우를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친구들은 우겼다. 결국 준혁이 먼저 탔다. 고마웠다. 하지만 동시에 불편했다. 이런 식으로 평생 살아야 하는 건가? 항상 누군가의 배려를 받으며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혼자 먹을 수 있었다. 숟가락질은 문제 없었다. 하지만 식판을 나르는 건 어려웠다. 휠체어를 밀면서 동시에 식판을 들 수 없었다. 친구가 날라다 주었다. 또 배려였다. 준혁은 감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한숨을 쉬었다. 수업이 끝났다. 하교 시간. 준혁은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7번 버스 막차는 5시 10분이었다. 실제로는 5시 15분에 왔다. 준혁은 5시 14분에 정류장에 도착했다. 딱 맞았다. 민철 기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버스에 올랐다. 민철이 미소 지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리에 앉았다. 창밖을 보았다. 집으로 가는 길. 똑같은 풍경. 똑같은 하루. 하지만 준혁은 몰랐다. 민철이 왜 매일 5분씩 늦게 출발하는지,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20년의 이야기를. 준혁은 그저 버스를 탔다. 매일 아무것도 모른 채. 민원은 늘어만 갔다. 한 달에 23건이던 것이 다음 달에는 37건이 되었다. 그 다음 달에는 52건. 숫자는 계속 증가했다. 내용도 점점 강해졌다. 처음에는 불편하다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징계하라.
교체하라는 요구까지 나왔다. 관리소장은 민철을 다시 불렀다. 송 기사님, 이번 달 민원 건수 보셨죠? 52건입니다. 한 달에 52건. 이게 말이 됩니까? 민철은 대답하지 못했다. 회사에서도 더 이상 눈 감아줄 수 없습니다. 본사에서 직접 연락이 왔어요. 개선 안 되면 노선 교체하라고.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면직 검토하라고까지 했습니다. 송 기사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돕겠습니다. 하지만 이유도 모르고 어떻게 도와드립니까? 민철은 입술을 깨물었다. 말하고 싶었다. 20년 전의 일을, 그 아이를, 그리고 지금의 준혁을. 하지만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다. 준혁은 자신이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회사는 그런 개인적인 이유로 배차 시간을 어긴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죄송합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소장은 한숨을 쉬었다. 송 기사님, 마지막 경고입니다. 다음 달까지 민원 건수 줄지 않으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민철은 고개를 숙였다. 사무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었다. 다리가 무거웠다. 마음은 더 무거웠다.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민철은 밥을 먹었다. 맛이 없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아내가 물었다. 회사에서 또 뭐라고 했어요? 응. 조금. 당신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5분씩 늦게 출발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말 안 해줄 거예요? 민철은 고개를 들었다.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당신 요즘 매일 밤 악몽 꾸는 거 알아요. 미안해. 미안해 하면서 자다가 깨는 거 다 알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나한테 말해줘요. 민철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아내에게 말했다. 20년 전의 일을, 그 여학생을, 급제동을, 넘어진 휠체어를, 피를, 그리고 지금의 준혁을. 아내는 듣고 있었다. 눈물을 닦으며. 민철의 말이 끝나자 아내가 말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내 잘못이야. 휠체어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건 나였어.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앞차가 급정거했잖아요. 빗길이었잖아요. 변명이야. 나는 운전기사야. 어떤 상황에서도 승객을 안전하게 지켜야 해. 그게 내 일이야. 아내는 민철의 손을 잡았다. 당신 20년 동안 충분히 속죄했어요. 이제 그만 놓아줘요. 민철은 고개를 저었다. 못 놓아. 그 아이 얼굴이 아직도 보여. 매일 밤 꿈에 나와. 나를 쳐다봐. 왜 나를 안 지켜줬냐고 묻는 것 같아. 당신, 그리고 지금 그 학생, 준혁이 매일 아침 위험하게 달려오는 거 봐. 신호도 안 지키고 내리막길을 빠르게 내려와. 넘어질까봐 매일 무서워. 내가 5분만 기다려주면 그 아이는 안전하게 올 수 있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야. 아내는 울었다. 민철도 울었다. 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을 잡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철은 평소처럼 5시에 일어났다. 차고지로 갔다. 버스에 올랐다. 시동을 걸었다. 5시 35분. 출발 시간. 하지만 그는 출발하지 않았다. 5분을 기다렸다. 5시 40분. 그제야 출발했다. 11번째 정류장. 푸른마을 아파트 입구. 준혁이 정류장에 서 있었다. 여유 있게. 위험하지 않게. 민철은 미소 지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하지만 차 안의 분위기는 달랐다. 한 남자가 크게 소리쳤다. 야, 기사님.
도대체 왜 맨날 늦는 거예요? 나 오늘 중요한 회의 있다고요. 다른 승객도 거들었다. 맞아요. 매일 이래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민철은 마이크를 들었다. 죄송합니다. 개인 사정이 있습니다. 개인 사정? 개인 사정으로 회사 버스 시간표를 무시해도 된다는 거예요. 민철은 대답하지 못했다. 준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을까? 민철은 알 수 없었다. 버스는 계속 달렸다. 민원은 계속 쌓였다. 민철의 마음도 계속 무거워졌다. 그날 밤, 민철은 결심했다. 내일부터는 정시에 출발하겠다고. 회사를 잃을 수는 없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준혁은 이제 충분히 적응했을 것이다. 5분 없이도 괜찮을 것이다. 하지만 그 결심은 다음 날 아침 무너졌다. 5시 40분, 정시 출발, 11번째 정류장 도착. 준혁이 없었다. 민철은 기다렸다. 10초, 20초, 30초. 저 멀리 아파트 입구에서 준혁이 나타났다. 필사적으로 휠체어를 밀고 있었다. 내리막길을 빠르게 내려오고 있었다. 위험했다. 너무 위험했다. 민철은 문을 닫을 수 없었다. 기다렸다. 승객들이 소리쳤다. 하지만 민철은 움직이지 않았다. 준혁이 횡단보도에 도착했다. 신호가 깜빡였다. 준혁은 멈추지 않았다. 건넜다. 차들이 경적을 울렸다. 민철의 심장이 뛰었다. 20년 전의 그 장면이 떠올랐다. 빗속을 달려오던 여학생. 미끄러진 휠체어. 안 돼. 민철은 버스에서 내렸다. 뛰어갔다. 준혁에게 달려갔다. 준혁이 버스에 막 올라타려는 순간 민철이 그를 붙잡았다. 학생, 위험해요. 그렇게 빨리 오면 안 돼요. 준혁은 숨을 헐떡였다. 죄송해요. 늦어서. 늦어도 괜찮아요. 천천히 와요. 제가 기다릴게요. 승객들이 소리쳤다. 뭐 하는 거예요? 빨리 출발해요. 민철은 돌아보지 않았다. 준혁을 버스에 태웠다. 그리고 운전석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무서웠다. 누군가 다칠까봐. 또다시. 그날 민원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68건. 민철은 또다시 사무실로 불려갔다. 이번에는 소장이 아니라 본사 임원이었다. 송민철 기사님, 최종 통보합니다. 다음 주까지 개선 안 되면 해고 처리하겠습니다. 민철은 고개를 숙였다. 할 말이 없었다.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다. 박수진은 푸른마을 아파트에 이사 온 지 한 달째였다. 새 직장을 얻어 서울로 올라왔고 이 아파트를 얻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출근하기에는 딱 좋았다. 버스 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었고 7번 버스를 타면 회사까지 30분이면 도착했다. 수지는 아침형 인간이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조깅을 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돈 후 간단히 씻고 출근 준비를 했다. 그리고 6시 버스를 탔다. 하지만 이사 온 첫 주, 수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7번 버스 첫 차가 항상 늦는다는 것. 시간표에는 5시 40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5시 45분에 왔다. 정확히 5분 늦게.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다. 버스가 늦는 건 흔한 일이니까. 하지만 매일 똑같이 5분씩 늦는 건 이상했다. 그것도 정확히 5분. 1분도 아니고 10분도 아니고 딱 5분. 수지는 궁금해졌다. 왜 그럴까? 교통 상황 때문일까? 아니면 기사님이 일부러 그러는 걸까? 어느 날 아침 조깅을 마치고 아파트 입구로 돌아오던 수지는 한 장면을 목격했다.
휠체어를 탄 남학생이 급하게 내리막길을 내려오고 있었다. 속도가 너무 빨랐다. 위험해 보였다. 수지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학생은 횡단보도를 건넜다. 신호가 깜빡이고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차들이 경적을 울렸다. 하지만 학생은 계속 갔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다. 7번 버스가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다. 수지는 시계를 보았다. 5시 45분. 버스는 5분 늦게 출발하는데 학생은 딱 그 시간에 맞춰 도착했다. 우연일까? 다음 날도 같은 광경이 펼쳐졌다. 학생이 급하게 내려왔다. 버스가 기다렸다. 학생이 탔다. 버스가 출발했다. 수지는 깨달았다. 버스가 5분 늦게 출발하는 이유는 저 학생 때문이라는 것을, 기사님이 일부러 기다려주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왜? 수지는 더 궁금해졌다. 그리고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버스에 올랐다. 첫 차, 5시 45분 출발. 학생이 타는 그 버스 안 분위기는 좋지 않았다. 승객들이 불평하고 있었다. 또 늦네. 맨날 이래. 진짜 짜증나. 민원 넣어야 되나? 수지는 자리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았다. 11번째 정류장에 도착했다. 푸른마을 아파트 입구. 기사님이 버스를 세웠다. 문을 열었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기사님은 문을 닫지 않았다. 승객들이 소리쳤다. 왜 안 가세요? 기사님은 대답하지 않았다. 눈은 횡단보도를 향해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저 멀리서 휠체어가 나타났다. 학생이었다. 기사님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다. 학생이 버스에 올랐다. 기사님이 말했다. 천천히 와도 돼요. 급하게 오면 위험해요.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리에 앉았다. 기사님은 그제야 문을 닫았다. 수지는 가슴이 뭉클했다. 기사님은 저 학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매일 아침 5분씩 다른 모든 승객의 불평을 감수하면서. 하지만 왜 그렇게까지? 수지는 학생을 관찰했다.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다. 휠체어를 탄 것 외에는 특별한 점은 없었다. 그런데 왜 기사님은 저 학생만을 위해? 어느 날 수지는 기사님에게 말을 걸었다. 하차할 때였다. 기사님, 매일 고생 많으세요. 민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왜 매일 5분씩 늦게 출발하세요? 민철의 표정이 굳었다. 개인 사정입니다. 혹시 그 휠체어 탄 학생 때문인가요? 민철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수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버스에서 내렸다. 그날 밤, 수지는 생각했다. 기사님에게는 분명 사연이 있다. 그리고 그 사연은 단순한 친절 이상의 무언가다. 수지는 결심했다. 알아보기로. 왜 기사님이 그렇게까지 하는지. 다음 날, 수지는 일찍 출근하지 않았다. 대신 아파트 단지 앞 카페에 앉았다. 창가 자리, 버스 정류장이 보이는 곳, 그리고 기다렸다. 5시 35분. 학생이 아파트에서 나왔다.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내려왔다. 하지만 중간에 뭔가 떨어뜨렸다. 연필 케이스였다. 학생은 휠체어를 멈추고 몸을 숙여 주우려 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휠체어에 앉은 채로는 바닥에 있는 물건을 줍기 어려웠다. 시간이 흘렀다. 5시 37분, 38분, 39분. 학생은 겨우 연필 케이스를 주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촉박했다. 학생은 급하게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다. 내리막길. 속도가 너무 빨랐다. 수지는 숨을 죽였다. 위험했다. 학생이 통제력을 잃으면 어떡하지?
다행히 학생은 무사히 정류장에 도착했다. 5시 44분. 버스가 와 있었다. 문이 열려 있었다. 기사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지는 깨달았다. 기사님은 학생이 어떤 상황에 처할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5분의 여유를 주는 것이었다. 무슨 일이 생겨도 학생이 급하게 서두르지 않도록. 수지는 눈물이 났다. 이런 조용한 헌신을 처음 봤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오히려 민원만 쌓이는, 그런데도 매일 계속하는. 수지는 결심했다. 이 이야기를 알려야겠다고.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기사님의 헌신을, 그 이유를. 하지만 어떻게? 수지는 고민했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다. 버스 회사에 전화하는 것. 하지만 민원이 아니라 칭찬을. 기사님을 칭찬하는 전화. 수지는 그날 저녁 버스 회사에 전화했다. 안녕하세요. 7번 버스 첫 차 기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송민철 기사님이시죠? 그분이 매일 휠체어 탄 학생을 기다려주시는 거 알고 계세요? 네, 매일 아침 5분씩 늦게 출발하시는 이유가 그 학생이 안전하게 버스를 탈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다른 승객들은 불평하지만 저는 그분이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수지는 전화를 끊었다. 이것만으로 충분할까? 모르겠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았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이 오지 않았다. 기사님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그 조용한 눈빛, 그 묵묵한 헌신,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아직 모르는 이야기. 수지는 알고 싶었다. 기사님의 진짜 이야기를,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그리고 그 답은 곧 밝혀질 것이었다. 수진의 전화 이후, 묘한 일이 벌어졌다. 버스 회사 게시판에 한글이 올라왔다. 7번 버스 첫 차 기사님께 감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 수진이 쓴 것은 아니었다. 다른 누군가였다. 아마도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 글의 내용은 이랬다. 자신도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인데 예전에 7번 버스를 탔을 때 기사님이 정말 친절하게 대해줬다는 것. 리프트를 정성스럽게 펼쳐주고 안전벨트까지 확인해주고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신경 써줬다는 것. 그런 기사님이 요즘 민원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쓴다는 것.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저도 그 기사님 알아요. 정말 친절하세요. 근데 왜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매일 5분씩 늦게 출발한대요. 왜요? 이유는 모르겠대요. 기사님이 말씀 안 하신대요.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수지는 그 게시판을 보며 생각했다.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도 진짜 이유를 모른다. 자신도 모른다. 단지 추측만 할 뿐. 수지는 결심했다. 직접 알아보기로. 기사님에게 물어보기로.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다시 첫 차를 탔다. 버스가 종점에 도착한 후, 모든 승객이 내렸을 때,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철에게 다가갔다. 기사님,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민철은 놀란 표정으로 수진을 보았다. 네, 저 며칠 전에 전화드렸던 사람이에요. 버스 회사에 기사님 칭찬하는 전화. 민철의 눈이 커졌다.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사님 여쭤봐도 될까요? 왜 매일 그 학생을 기다려주세요? 그냥 친절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세요? 민철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수지는 기다렸다.
재촉하지 않았다. 마침내 민철이 입을 열었다. 20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야기했다. 1998년 11월 17일, 비 오는 날, 휠체어 탄 여학생, 급제동, 넘어진 휠체어, 피, 그리고 그 후에 20년, 수지는 숨죽여 들었다. 민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 후로 저는 단 한 번도 정시에 출발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또 그렇게 다치지 않도록, 누군가 또 급하게 서두르지 않도록,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도 그 학생은, 지금 타는 학생도 휠체어를 타요. 매일 아침 위험하게 달려와요. 신호도 안 지키고 내리막길을 빠르게 내려와요. 제가 5분만 기다려주면 그 아이는 안전하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멈출 수가 없어요. 수지는 눈물이 났다. 기사님, 하지만 이제 한계예요. 민원이 너무 많아요. 회사에서 해고한대요. 다음 주까지 개선 안 되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철은 쓴웃음을 지었다. 모르겠어요. 일자리를 잃으면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리죠. 하지만 그 아이를 포기하면 제 양심이 어떻게 되죠? 수지는 주먹을 쥐었다. 기사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라고요?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알릴게요. 왜 기사님이 5분을 기다리는지, 그 이유를 사람들이 알면 이해할 거예요. 민철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그 학생이 알게 되면, 자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일을 겪는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아이가 얼마나 괴로워하겠어요. 수지는 멈칫했다. 민철이 옳았다. 준혁이 알게 되면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죠? 민철은 한숨을 쉬었다. 모르겠어요. 그냥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수지는 참을 수 없었다. 이렇게 끝낼 수 없었다. 20년의 속죄가, 이 조용한 헌신이 그냥 민원 때문에 끝날 수는 없었다. 기사님, 제게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민철은 수진을 보았다. 그의 눈에는 희미한 희망이 깃들어 있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버스에서 내렸다. 그리고 걸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어떻게 하면 민철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준혁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민철의 사연을 알릴 수 있을까? 수지는 며칠 동안 고민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준혁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 그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가 정말 기사님의 배려를 원하지 않는지, 하지만 어떻게 접근하지? 수지는 준혁이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 학교 시간. 준혁이 나왔다. 수지는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준혁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수진을 보았다. 누구세요? 저는 7번 버스를 자주 타는 사람이에요. 당신도 매일 아침 그 버스 타잖아요. 네, 그런데요? 혹시 버스가 항상 5분 늦게 출발하는 거 알고 있어요? 준혁의 표정이 굳었다. 네, 알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혹시 당신 때문인 거 알고 있어요?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제 때문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민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20년 전의 일, 그 여학생, 그리고 지금의 배려. 준혁은 듣고 있었다. 눈물을 참으며 이야기가 끝나자 준혁이 말했다.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기사님은 당신이 알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죄책감 느낄까봐 준혁은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그 때문에 기사님이 해고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준혁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달라졌다. 결연함이 보였다. 제가 해결할게요. 어떻게요? 준혁은 미소 지었다. 쓸쓸한 미소였다. 제가 첫 차를 안 타면 되잖아요. 준혁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진에게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민철 기사님이 20년 동안 짊어진 무게, 그 무게 때문에 매일 5분을 기다려준 것, 그리고 그 배려가 이제 기사님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 준혁은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다. 매일 아침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그 5분. 그것이 단순한 운행 지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속죄였다는 것을. 새벽 5시 알람이 울렸다. 준혁은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보았다. 오늘부터는 달라져야 한다. 기사님에게 더 이상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준혁은 휠체어로 옮겨 탔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씻고, 천천히 옷을 입고, 천천히 가방을 챙겼다. 그리고 현관문을 나섰다. 5시 20분. 평소보다 15분 일찍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으로 내려갔다. 아파트 입구를 나섰다. 내리막길이 보였다. 준혁은 천천히 내려갔다. 속도를 조절했다. 위험하지 않게, 급하지 않게. 정류장에 도착했다. 5시 32분. 버스는 아직 오지 않았다. 준혁은 기다렸다. 찬 바람이 불었다. 준혁은 옷깃을 여몄다. 5시 40분. 버스가 왔다. 정시에. 민철 기사님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문이 열렸다. 준혁은 버스에 올랐다. 민철은 놀란 표정으로 준혁을 보았다. 학생, 오늘은 일찍 왔네요. 준혁은 미소 지었다. 네, 앞으로는 일찍 나올게요. 민철의 눈빛이 흔들렸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았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혁은 자리에 앉았다. 버스가 출발했다. 정시에. 5시 40분. 승객들은 이번에는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한 남자가 중얼거렸다. 오늘은 제 시간에 출발하네. 드디어. 준혁은 가슴이 아팠다. 자신 때문이었다.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었다. 학교에 도착했다. 평소보다 5분 일찍. 준혁은 교실로 향했다. 아직 아무도 없었다. 조용한 교실. 준혁은 창밖을 보았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이제 괜찮을 거야. 기사님도, 나도. 하지만 다음 날 문제가 생겼다. 준혁은 평소처럼 5시 20분에 집을 나섰다.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다. 수리 중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준혁은 당황했다. 계단을 이용할 수 없었다. 휠체어로는 불가능했다. 경비실로 갔다. 경비 아저씨에게 물었다. 언제 고쳐져요? 글쎄요. 기사가 오는 중인데 30분은 걸릴 거예요. 30분. 그러면 버스를 놓친다. 준혁은 어쩔 수 없이 기다렸다. 5시 50분. 엘리베이터가 고쳐졌다. 준혁은 급히 내려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버스는 출발했다. 준혁은 다음 버스를 기다렸다. 6시 10분. 학교에는 6시 40분에 도착했다. 지각이었다. 준혁은 담임 선생님에게 사정을 설명했다. 선생님은 이해해 주었다. 하지만 준혁의 마음은 무거웠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돌발 상황이 생기면 대처할 수 없어. 준혁은 고민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첫 차 시간에 맞추려면 더 일찍 나와야 한다. 하지만 얼마나 일찍? 5시? 4시 50분? 그날 밤 준혁은 결정했다. 5시 10분에 집을 나서기로.
그러면 어떤 돌발 상황이 생겨도 정류장에는 5시 35분까지 도착할 수 있다. 충분한 여유다. 하지만 그것은 준혁에게 큰 부담이었다. 더 일찍 일어나야 했다. 수면 시간이 줄어들었다. 준혁은 원래도 잠이 부족했다. 학교 공부에, 재활 운동에, 그리고 일상생활에 모든 것이 비장애인보다 2배의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했다. 하지만 준혁은 참았다. 기사님을 위해서, 아니, 더 정확히는 기사님에게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일주일이 지났다. 준혁은 매일 5시 10분에 집을 나섰다. 5시 35분에 정류장에 도착했다. 버스는 5시 40분에 왔다. 정시에.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하지만 준혁의 몸은 서서히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수면 부족, 피로 누적.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졸다가 선생님에게 지적을 받았다. 친구들이 걱정했다. 준혁아, 괜찮아?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 응, 괜찮아. 그냥 좀 잠이 부족해서.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준혁은 말하지 않았다. 말할 수 없었다. 이것은 자신이 선택한 일이었다. 불평할 자격이 없었다. 하지만 이는 한편 민철도 고민하고 있었다. 준혁이 갑자기 일찍 나오기 시작한 것을 민철은 눈치챘다. 그리고 그 이유도 짐작했다. 누군가 준혁에게 말한 것이다. 자신의 사연을. 민철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한편으로는 고마웠다. 준혁이 배려해주는 것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안했다. 준혁이 자신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어느 날 아침, 민철은 준혁에게 말했다. 학생, 너무 일찍 나오지 않아도 돼요. 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기사님. 이게 맞아요. 하지만, 기사님, 저 때문에 힘드셨죠? 이제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민철은 할 말을 잃었다. 준혁의 눈빛이 너무나 단호했다. 버스가 출발했다. 민철은 백미러로 준혁을 보았다. 창밖을 보고 있었다. 피곤해 보였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민철은 가슴이 아팠다. 자신이 준혁을 힘들게 하고 있었다. 20년 전 그 아이를 지키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도 준혁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 이게 맞는 걸까?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민철은 혼란스러웠다. 20년 동안 확신했던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민철은 아내에게 말했다. 나 때문에 그 학생이 힘들어하고 있어. 아내가 물었다. 어떻게 하고 싶어요? 모르겠어. 멈춰야 할까? 아니면 계속해야 할까? 아내는 민철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결정해요.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요. 당신이 하는 일은 당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양심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게 정말 당신이 원하는 건가요? 민철은 대답하지 못했다.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20년 만의 재회는 우연히 찾아왔다. 민철은 휴일에 병원에 갔다. 정기 검진. 나이가 들수록 몸을 챙겨야 했다. 대기실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휠체어를 탄 한 여성이 들어왔다. 민철은 무심코 그쪽을 보았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그 얼굴을 알았다. 20년이 흘렀지만 알 수 있었다. 이마에 희미한 흉터, 그 눈빛. 1998년 11월 17일, 비 오는 날, 넘어진 휠체어, 피를 흘리던 여학생,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 있었다. 민철의 손이 떨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숨이 막혔다. 그 여성은 민철을 보지 못했다. 접수대로 향했다. 민철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어떻게 하지? 말을 걸어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 지나가야 하나? 하지만 민철의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본능적으로 그 여성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멈췄다. 바로 뒤에서 여성이 접수를 마치고 돌아섰다. 민철과 눈이 마주쳤다. 여성은 잠깐 멈칫했다. 민철을 쳐다보았다. 낯익은 듯한 표정. 혹시 저를 아세요? 민철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간신히 말했다. 김수연 씨, 맞으신가요? 여성의 눈이 커졌다. 네, 맞는데요. 어떻게 제 이름을? 민철은 고개를 숙였다. 저는 송민철입니다. 20년 전에 7번 버스 기사였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천천히 기억이 떠오르는 듯했다. 그날 비, 급제동, 그리고 사고. 아, 민철은 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20년이 지났지만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제 잘못으로 당신이 다쳤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죄송합니다. 수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철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저 기다렸다. 욕을 하든 화를 내든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수연이 한 말은 예상 밖이었다. 고개 드세요. 민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수연이 미소 짓고 있었다. 기사님, 저는 괜찮아요. 진작에 다 용서했어요. 네, 그날 일은 기사님 잘못이 아니었어요. 앞차가 급정거했고 빗길이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저도 그걸 알아요. 하지만 이마에 흉터는 남았지만 그게 뭐 대수예요. 저는 잘 살고 있어요.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어요. 행복해요. 민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연은 휠체어를 조금 앞으로 밀었다. 민철의 손을 잡았다. 기사님, 그날 기사님이 저를 병원까지 따라와 주신 거 기억하세요? 구급차에도 타시고 부모님께 머리 숙여 사과하시고 그때 기사님 눈빛 봤어요. 진심으로 미안해 하시는 거. 저는 그게 기억나요. 민철은 울음을 참았다. 그리고 그 후에도 저희 집에 몇 번이나 찾아오셨잖아요. 부모님이 화내셔서 못 만났지만 저는 창문으로 봤어요. 문 앞에서 한참 서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거. 그게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했어요. 민철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수연이 말했다. 기사님, 이제 그만 괜찮아요. 용서해요. 진작에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기사님도 이제 자신을 용서하세요. 민철은 고개를 저었다. 못합니다. 당신을 다치게 한 건 제 잘못입니다. 평생 짊어져야 할 짐입니다. 수연은 한숨을 쉬었다. 기사님, 그렇게 살면 기사님만 힘들어요. 저는 괜찮다고요. 정말로. 민철은 대답하지 못했다. 수연은 조금 더 부드럽게 말했다. 혹시 그때 일 때문에 아직도 힘들어하세요? 민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야기했다. 20년 동안 정시에 출발하지 않은 것, 5분씩 늦게 출발한 것, 그리고 지금의 준혁을, 민원을, 해고 위기를. 수연은 듣고 있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자 조용히 말했다. 기사님, 그 학생, 준혁 군이요. 그 학생은 기사님의 배려를 알고 있나요? 이제는 알아요. 누군가 말해줬나 봐요. 그 후로 일찍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기사님, 그건 기사님이 원하던 일이 아니잖아요.
기사님은 그 학생이 안전하기를 바랐던 거잖아요. 부담을 주려던 게 아니고. 맞아요. 하지만 그럼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그 학생에게 왜 그랬는지,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고 싶은지. 민철은 망설였다. 말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수연은 미소 지었다. 달라질 수도 있어요. 기사님은 20년 동안 혼자 짊어지셨잖아요. 이제는 내려놓을 때도 됐어요. 그 학생과 함께 해답을 찾아보세요. 민철은 수연을 보았다. 그 눈빛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그리고 진심이 있었다. 해볼게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사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20년 동안 배운 게 있어요. 용서는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라는 거요. 저는 기사님을 용서함으로써 저도 자유로워졌어요. 기사님도 자신을 용서하세요. 그래야 자유로워져요. 민철은 눈물을 닦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연은 손을 흔들었다. 건강하세요. 기사님. 그리고 행복하세요. 민철은 고개를 숙였다. 수연은 진료실로 들어갔다. 민철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20년 만의 재회, 그리고 용서. 민철은 처음으로 느꼈다. 짐이 조금, 아주 조금 가벼워진 것을. 민철은 결심했다. 준혁과 이야기를 나누기로. 다음 날 아침, 민철은 평소보다 일찍 정류장에 도착했다. 5시 30분. 준혁이 오기 전이었다. 민철은 버스에서 내려 정류장 벤치에 앉았다. 기다렸다. 5시 35분. 준혁이 나타났다. 평소처럼 일찍. 민철을 보고 놀랐다. 기사님, 왜 밖에 계세요? 민철은 일어났다. 학생,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철은 벤치에 다시 앉았다. 준혁도 휠체어를 멈추고 민철 옆에 섰다. 민철이 입을 열었다. 학생, 제 사연 들었죠? 준혁은 고개를 숙였다. 네, 죄송해요. 제가 몰라서. 민철은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학생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혼자 결정한 일이에요. 하지만 저 때문에 기사님이. 아니에요. 민철은 준혁을 똑바로 보았다. 학생 때문이 아니에요. 제 과거 때문이에요. 20년 전 제가 지키지 못한 한 학생 때문이에요. 민철은 이야기했다. 1998년의 그날. 수연. 사고. 그리고 그 후에 20년. 준혁은 조용히 들었다. 이야기가 끝나자 준혁이 말했다. 기사님. 그건 기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학생도 그렇게 말하네요. 그 학생도 어제 만났는데 똑같이 말했어요.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용서한다고. 준혁의 눈이 커졌다. 그 학생을 만나셨어요? 네, 우연히. 병원에서.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민철은 쓸쓸하게 웃었다. 용서받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은 무거워요. 20년 동안 짊어진 짐을 하루아침에 내려놓을 수는 없더라고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민철은 준혁을 보았다. 학생, 제가 5분씩 늦게 출발한 건 학생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저를 위해서였어요. 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또다시 누군가를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학생이 부담 느낄 필요 없어요. 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기사님. 저는 부담 느껴요. 기사님이 저 때문에 민원을 받고 해고 위기에 처했잖아요. 그게 다 저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좀 더 일찍 나왔으면
기사님이 이런 일을 겪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기사님은 정시에 출발하세요. 민철은 한숨을 쉬었다. 학생, 그렇게 하면 학생만 힘들어요. 수면 시간 줄이고 피곤해하면서. 그게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원하세요? 민철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모르겠어요. 솔직히 20년 동안 확신했던 건데 이제는 확신할 수 없어요. 뭐가 맞는 건지. 준혁도 침묵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새벽 공기를 마셨다. 마침내 준혁이 입을 열었다. 기사님,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기사님은 그 학생을 용서하셨어요? 아니, 그 사고를 용서하셨어요? 민철은 고개를 저었다. 못했어요. 어떻게 용서해요? 제 실수로 누군가 다쳤는데, 그럼 영원히 그 짐을 지고 사실 거예요? 민철은 대답하지 못했다. 준혁이 계속 말했다. 저는요, 기사님이 자신을 용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기사님도, 저도 모두가 자유로워질 것 같아요. 민철은 준혁을 보았다. 쉽지 않아요. 저도 알아요. 쉽지 않아요. 저도 저 자신을 용서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학생이 뭘 용서해요? 준혁은 쓸쓸하게 웃었다. 제가 휠체어를 타고 있다는 것, 남들에게 불편을 끼친다는 것, 엘리베이터를 먼저 타야 하고, 친구들이 식판을 날라다 줘야 하고, 버스 기사님이 기다려줘야 하는 것, 그런 것들요. 민철은 가슴이 아팠다. 학생, 그건 학생 잘못이 아니에요.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항상 미안해요. 항상 부담스러워요. 민철은 깨달았다. 자신과 준혁이 같은 무게를 지고 있다는 것을. 서로 다른 이유지만 같은 무게. 학생, 우리 같은 것 같네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두 사람은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지만 따뜻했다. 민철이 말했다. 학생, 제안이 하나 있어요. 네, 우리 같이 용서해봐요. 저는 저를, 학생은 학생을 서로 도우면서. 준혁은 눈을 깜빡였다. 어떻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혼자보다는 둘이 나을 것 같아요. 준혁은 한동안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해봐요. 민철은 미소 지었다. 그럼 일단 학생은 너무 일찍 나오지 마세요. 몸 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정시에 출발할게요. 하지만 이 정류장에서는 조금 더 기다릴게요. 학생이 안전하게 올 때까지. 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그러면 또 민원이. 괜찮아요. 이번에는 제대로 설명할게요. 회사에, 승객들에게 왜 제가 기다리는지. 하지만 학생, 제가 20년 동안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침묵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해야 해요. 진실을. 그래야 이해받을 수 있어요. 준혁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민철은 일어났다. 그럼 이제 출발할까요? 준혁은 웃었다. 네. 둘은 버스에 올랐다. 민철은 운전석에 앉았다. 준혁은 자리에 앉았다. 버스가 출발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 무게는 여전히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민철은 회사에 사정서를 제출했다. A사 용지 3장 분량. 20년의 이야기를 담았다. 1998년의 사고, 그 후의 속죄, 그리고 지금의 준혁. 왜 자신이 5분씩 늦게 출발했는지,
왜 11번째 정류장에서 기다렸는지. 관리소장은 서류를 읽었다. 오랫동안. 다 읽은 후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다. 송 기사님, 이런 사연이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소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말하기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기다려 주실 겁니까? 민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방법을 바꾸려고 해요. 차고지 출발은 정시해하고 그 정류장에서만 조금 더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승객들에게 안내 방송을 할게요. 왜 기다리는지. 소장은 생각했다. 민원은 계속 들어올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설명할 겁니다. 숨기지 않고. 소장은 한숨을 쉬었다. 본사에 보고하겠습니다. 최종 결정은 거기서 내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민철은 사무실을 나왔다. 답이 나올 때까지 며칠이 걸렸다. 그 며칠 동안 민철은 평소대로 운행했다. 정시 출발. 하지만 11번째 정류장에서는 준혁을 기다렸다. 그리고 승객들에게 말했다. 승객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 정류장에는 휠체어를 탄 학생이 탑니다.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잠시 기다려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불평이 나왔다. 또 늦네. 왜 맨날 기다려줘야 돼. 하지만 민철은 침착하게 대응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학생의 안전이 중요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떤 승객은 화를 냈다. 어떤 승객은 이해했다. 그리고 어떤 승객은 민철을 응원했다. 한 할머니가 말했다. 기사님, 잘하고 계세요. 그 학생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민철은 고마웠다. 세상에는 여전히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회사로부터 답이 왔다. 소장이 민철을 불렀다. 송 기사님, 본사에서 결정 났습니다. 민철은 숨을 죽였다. 노선 유지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이 정류장에서 대기 시간을 공식 시간표에 반영하겠습니다. 1분 추가. 그리고 이 사연을 회사 홈페이지와 버스 내부에 공지하겠습니다. 승객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철은 믿을 수 없었다. 정말입니까? 소장은 웃었다. 본사 임원 중 한 분이 장애인 자녀를 두고 계신답니다. 기사님 사연을 읽고 크게 감동하셨대요. 그래서 적극 지지하셨답니다. 민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사님이 감사하죠. 20년 동안 묵묵히 해오신 일 존경스럽습니다. 민철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을 참았다. 다음 날 버스 내부에 공지가 붙었다. 7번 버스는 푸른마을 아파트 입구 정류장에서 휠체어 승객의 안전한 탑승을 위해 잠시 대기합니다. 승객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운수회사. 그리고 그 밑에는 민철의 사연이 간략히 적혀 있었다. 승객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어떤 이는 여전히 불평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해했다. 그리고 응원했다. 한 젊은 여성이 하차하면서 민철에게 말했다. 기사님, 오늘 기사 읽었어요. 감동받았어요. 응원할게요. 민철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준혁이 버스에 올랐을 때 한 할아버지가 준혁에게 말했다. 학생, 조심히 다니게. 우리가 기다려줄 테니까. 준혁은 놀란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보았다. 할아버지는 웃고 있었다. 따뜻한 미소였다. 준혁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민철은 백미러로 그 장면을 보았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시간이 흘렀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준혁은 졸업했다. 대학에 합격했다. 민철은 축하 카드를 준비했다. 마지막 등교 날 준혁이 하차할 때 민철이 카드를 건넸다. 축하해요, 학생. 대학 가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요. 준혁은 카드를 받았다. 열어봤다. 안에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준혁 학생,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하세요. 송민철. 준혁은 눈물을 닦았다. 기사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기사님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뭘 배웠는데요? 용서하는 법요. 그리고 짐을 나누는 법. 민철은 웃었다. 저도 배웠어요. 학생한테서 두 사람은 악수했다. 오랫동안. 준혁이 내렸다. 민철은 창밖으로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휠체어를 밀며 학교로 향하는 모습. 더 이상 급하지 않았다. 여유가 있었다. 민철은 버스를 출발시켰다. 창밖으로 봄꽃이 피어 있었다. 아름다웠다. 그날 저녁, 민철은 수연에게 편지를 썼다. 수연 씨,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만난 후 많은 일이 있었어요. 회사에 사연을 말했고 이해받았어요. 그리고 준혁이라는 학생과도 좋은 관계를 맺었어요. 모두 당신이 해준 말 덕분이에요. 용서는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말. 이제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하세요. 민철은 편지를 봉투에 넣었다. 주소를 적었다. 우체통에 넣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왔어요? 응.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민철은 웃었다. 응. 좋아.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그냥 봄이 온 것 같아서. 아내도 웃었다. 그러게요. 봄이네요. 저녁을 먹었다. 맛있었다. 오랜만에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꼈다. 밤이 되었다. 민철은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았다. 대신 꿈을 꾸었다. 아름다운 꿈을. 버스를 운전하고 있었다. 승객들이 웃고 있었다. 준혁이 타고 있었다. 수연도 타고 있었다. 모두가 행복해 보였다. 그리고 민철도 웃고 있었다. 꿈속에서 민철은 처음으로 자유로웠다. 아침이 왔다. 새로운 아침. 민철은 눈을 떴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그는 일어났다. 세수를 했다. 옷을 입었다. 차고지로 갔다. 버스에 올랐다. 시동을 걸었다. 5시 40분. 출발 시간. 민철은 버스를 출발시켰다. 정시에. 11번째 정류장. 푸른마을 아파트 입구. 민철은 버스를 세웠다. 새로운 학생이 서 있었다. 역시 휠체어를 타고 있었다. 중학생쯤 되어 보였다. 민철은 문을 열었다. 학생이 올라탔다. 민철이 말했다. 어서 오세요. 천천히 와도 괜찮아요. 학생은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기사님. 민철은 기다렸다. 학생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 그리고 출발했다. 백미러로 학생을 보았다. 창밖을 보고 있었다. 평화로운 표정이었다. 민철은 웃었다. 그래, 이게 맞아. 이게 내가 할 일이야. 버스는 계속 달렸다. 도시를 가로질렀다. 사람들을 태웠다. 사람들을 내렸다. 그리고 민철은 운전했다. 묵묵히. 그리고 행복하게. 20년의 무게는 여전히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짐이 아니었다.
의미였다. 그리고 목적이었다. 민철은 매일 아침 운전대를 잡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오늘도 누군가를 안전하게 데려다 주자. 그게 내일이야. 해는 떠올랐다. 버스는 달렸다. 그리고 삶은 계속되었다. 아름답게.